코드원 문제예요? 아, 나중에 물어보세요. 몇 번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GPT한테 물어봐서 답변 드릴게요. 농담이고, 질문해도 돼요. 몇 번인지 궁금하시면. 자, 다 오셨죠? 네, 강진수님, 그다음에 어디 갔어? 우여차님, 네, 김준영님, 김수빈님, 잠깐만 김준영님 불렀는데 네, 순서를 알고 계시네요. 이영숙님, 이윤아님, 네, 이정훈님, 네, 임성민님, 정슬기님, 네, 정재원님, 네, 추현주님, 네, 한현진님. 네, 안 부른 분 있나요? 불렀나요? 이따가 네, 문 닫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어제 JSP 더블릿 네, 봤었는데 오늘 또 천천히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내용들은 JSP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그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하얀색이 낫겠죠? JSP에서는 우리가 HTML 코드 안에서 자바 코드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JSP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어요. 그 태그를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스크립트 태그, 디렉티브 태그, 액션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스크립트 태그, 디렉티브 태그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JSP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들 있죠? 문법 구조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이제 디렉티브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액션 태그라고 하는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 이제 봤었던 스크립트 태그는 일단 뭐예요? HTML 안에서 자바 코드를 쓰기 위해서 선언을 하는 방법. 그쵸? 그 다음에 자바 자바 코드 로직을 작성하는 영역을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이 꺽쇠 기호, 퍼센트 기호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문이라고 해서 같이 지금 똑같은 형태의 기호들을 쓰고 있는데 느낌표가 붙었을 때는 선언문, 그다음에 이퀄 기호를 앞에 붙여주면 표현문이 돼서 변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고 간단한 어떤 계산 수식을 하거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표현문이 있습니다. 스크립트릿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변수 선언이나 이런 로직들을 작성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선언문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고 스크립트릿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이제 스크립트릿에서 선언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됐을 때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 그렇죠? 그 내부에서 선언이 된다. 그래서 로컬 변수, 지역 변수로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선언문에서 선언하면 해당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됐을 때 거의 전체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소드에 대한 거는 어디서만 가능하다? 선언문에서만 메소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둘의 선언문에서 할 때, 그다음에 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할 때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디렉티브 태그라고 해서 JSP 파일 안에서 JSP 페이지 내에서 어떤 특정 명령들을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는 어떤 게 있어요? 페이지 태그, 그다음에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가 있었죠. 그래서 얘네는 디렉티브는 이렇게 JSP 문법 형식 안에서 앞에다가
요 at 기호 있죠. 골뱅이 기호를 붙여주고 거기에 이제 어떤 태그인지 페이지인지 인클루드인지 태그 라이브러리인지 사용을 합니다. 페이지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태그였어요. 그리고 인클루드는 다른 JSP 페이지를 페이지 내부로 포함을 시키는 태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헤더, 푸터를 한 파일 안에서 JSP 페이지에서 외부 페이지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조금 더 이런 JSP 페이지 내에서 어떤 자바의 어떤 기능이나 사용하기 위한 쉬운 문법들을 활용하려면 이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써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태그가 선언하는 태그가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부터 보면 이 안에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JSP 딱 만들면 제일 상단에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는 기본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뭐 랭귀지라고 하는 속성에는 이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렇죠? 기본 값으로는 자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에는 이제 문자 인코딩 타입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JS 페이지를 HTTP에서 주고받을 때 그 컨텐츠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 기본적으로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에서는 기본 값은 뭐 ISO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글이나 여러 언어권은 인코딩이 안 돼요. 몇 가지 언어들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페이지 인코딩에 EUCKR 또는 UTF-8이 들어가 있어야 저 인코딩을 한글 깨짐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면 우리가 다른 클래스나 어떤 패키지 정보들을 JS 페이지 내부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데이트 객체 만들어 봤었죠. 현재 날짜 시간 찍어보기 위해서 포함시킬 때 우리가 자바 클래스에서도 위에다가 임포트해서 외부 클래스 가져왔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음에 세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true, false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JSP 페이지 내에서 세션을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세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좀 뒤에서 학습을 하게 될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버퍼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오토 플러시라고 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혹은 서버에서 이제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텍스트들을 일정 부분씩 버퍼로 쪼개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 출력되는 시점을 언제 한 번에 이제 버퍼를 비워주게 할지 그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토 플러시로. 자, 그리고 is thread safe라고 하는 속성. 요것도 스레드가 안전하게 처리가 될지 여부를 true, false로 지정하고, 인포에 있는 페이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가 오류가 났을 때 이동할 오류 페이지를 에러 페이지 속성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JSP 페이지를 읽다가 JSP 안에서는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 근데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에러가 날 수가 있죠. 익셉션이 나올 수가 있을 때 그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URL을 이 에러 페이지 속성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해당 페이지가 에러 페이지인지 여부 true, false로 지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is ignore이라고 하는 속성은 뒤에 가면 우리가 표현 언어라고 하는 조금 더 직관적인 문법을 배울 거예요. JSP 페이지 내에서 어떤 변수나 객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문법 양식을 우리가 표현 언어라고 하는데, 그 표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true, false로 지정할 수가 있고, 또 extend를 사용하면 해당 JS 페이지가 다른 클래스 파일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할 클래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실제 작업을 하면서 실습에 적용을 해봐야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고, 한 가지만 좀 미리 알아두면 페이지 인코딩 속성에 UTF-8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기본 값은 이 ISO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ISO라고 들어가 있으면 한글이 출력이 안 되죠. 제가 여기다가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출력이 한글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UTF-8로 지정을 해놔야 이렇게 깨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include라고 하는 디렉티브 태그는 다른 파일을 포함시키는 태그였죠.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include라는 JSP 페이지에서 헤더, 푸터를 포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JSP만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파일도 포함할 수가 있고 HTML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clude JSP에서 여기 파일 속성에다가 포함시킬 페이지 넣어주면 됐었죠. 헤더, 푸터 넣어주면 되고, 여기 하나만 더 보면 푸터에 이렇게 텍스트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 텍스트 있죠. 그걸 텍스트 파일로 준비해놓고 그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JSP만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JSP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뭐 HTML도 된다. 그래서 다 포함시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include에서는 컨텐츠 영역만 작성하고 있는데 헤더하고 푸터는 포함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거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어제 이거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었어요. 일단 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는 JSP에서 JSTL이라고 하는 JSP에서 사용하는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뭐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얘를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JSP 내에서 좀 쉬운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크립틀릿으로 사실 자바 코드를 로직을 다 짜도 돼요. 그런데 얘를 사용하면 뭐 그냥 태그 형식으로 해도 뭐예요? 반복문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조건문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뒤에서 또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표시 보시면 표 보면 요거 우리 JSP 서블릿이 지금 4일 동안 끝나면 JSTL EL이라고 되어 있죠.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뒤에 파트에서 또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JSTL하고 EL은 결국은 JSP 안에서 JSP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와 문법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커스텀해서 태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태그가 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가 되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 JSTL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제 톰캣 설치했었죠. 톰캣 설치한 데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다운로드 받은 게 요거 네 가지였죠. 우리가 코드에 보니까 어제 이제 사실 요것만 라이브러리가 쓰일 줄 알았는데 여기 표현 언어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4개 다 포함을 시켜주면 돼요. 이 JSP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어디다가 포함을 시키냐? 여기 웹인프라고 하는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죠? 이 안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다가 다 넣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라이브러리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가지 이거 받았었던 거를 여기에 다 넣어보세요. 다 넣어놓고 그리고 상단에 우리가 이 JSTL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위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JSTL 태그 라이브러리가 지원해주는 for 반복문 이 반복문 태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까지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고 또 뒤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어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챕터 3까지 갔었나요? 챕터 3에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받았었던 라이브러리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네. 그리고 어제 태그 라이브러리 JSP 이거 실행해보고 마무리했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작성해 놓은 코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for each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태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쓰는 장점이 뭐냐? 만약에 이걸 안 썼다, 그럼 우리는 스크립트릿을 만들어서 여기서 반복문을 쓰는 거죠. int i, 뭐 예를 들면 여기선 k로 썼네요. 똑같이 k로 써볼까요? k를 1부터 해서 k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k를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밑에서 표현식으로 뭐 k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뭐 out print ln print k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짤 수도 있지만, 네,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제공해주는 뭐 조건문, 반복문들을 태그 형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때 이제 선언해줘야 되는 디렉티브 태그가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리픽스 C. 이 프리픽스라고 하는 게 접두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 앞에 여기 붙여주는 값 있죠. 요거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프리픽스 속성은. 얘가 만약에 뭐 A라고 되어 있으면 뭐 A 콜론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A라고 했을 때 A를 따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실행해보면, 자, 서버 올려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게 안 나오죠? 네. 덜 붙였어요? AA. 아, 여기죠? 한번 써봅시다. 되는지. 되네요. 네. 얘는 직접 여러분들이 지정해주면 돼요. 근데 관례적으로 C라고 써놨어. 그 C가 아마도 이 코어를 따온 게 아닐까 하긴 하는데 C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네. 자, 그럼 다시 뭐라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그 라이브러리가 이 JSTL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걔를 쓸 때는 뭔가 다른 기호가, 다른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구분하기 위한, 그쵸? 용도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6, 1, 2, 3, 4, 5, 6 똑같이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뭐 구분 기호를 넣어준다 하면 HR 요거 하나만 넣어보죠. 그러면 위에서 반복문을 써도 되고 스크립트릿으로, 그리고 뭐예요? 태그 라이브러리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만 하면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만약에 여기에 출력해 줄 때 K라고 하는 변수를 태그에다 담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H1 말고 아니면 뭐 스팬 태그 이런 식으로 태그랑 같이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컬러 레드 나오나요? 네. 그러면 얘는 태그랑 태그가 쓰이니까 코드를 막 자바를 썼다가 태그를 썼다가 헷갈리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스크립트릿으로 얘를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폼은 밖에 나와서 이거 대신에 얘는 날리고 밑에다가 스팬 태그를 가져와야겠죠. 스팬 태그 가져오고, 그리고 얘는 뭐 블루라고 써볼까요?
블루라고 해놓고 이 안에는 표현식으로 오케이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가 뒤에 또 짝이 맞아야 되니까 얘는 또 다시 자바 코드인 거죠. 괄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네.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가 거기 안에서 썼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요? 네. 그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 얘는 이제 뭐냐면 표현 언어라고 해서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그대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기호를 번잡하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HTML 구조 안에서 그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얘는 표현 언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JSTL, EL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울 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어떻게 된다? 자바가 나왔다가 HTML이 나왔다가 또 다시 자바 요거 괄호 하나 때문에 또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러지 말고 태그를 써버리면 다 태그 형식으로 한꺼번에 써주니까 뭐가 괜찮아져요? 가독성이 더 괜찮아지는 거죠. 자, 그렇기 위해서 얘를 쓴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볼 내용은 액션 태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액션 태그는 이제 JSP 페이지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태그예요. 그럼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외부 파일을 포함하거나 또 다른 페이지로 넘겨줄 정보를 지정하거나 하는 forward, include, 파람 이런 액션 태그가 있고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자바 어떤 클래스 있죠. 자바 파일로 작성했던 클래스들을 이 JSP로 지정을 해서 가져오는 자바 빈즈 액션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거고 forward는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태그예요. forward. 그리고 뒤에 나오는 파람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는 우리가 다른 페이지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그때 넘겨줄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액션 태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뮤즈, 빈, 뭐 get property, set property 등등은 우리가 이 자바 빈즈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 있죠? 객체를 가리키는 개념을 우리가 미리 자바 파일로 클래스를 정의해두고 JSP로 생성해서 가져오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Bin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하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진 그 클래스를 JSP 내에서 태그 형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getter, setter 메소드 만들었었죠. getter, setter 메소드 만든 것처럼 이 객체 안에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태그로 set property, get property를 사용해서 해당 객체의 속성을 설정하거나 가져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forward부터 보면 얘는 이제 페이지를 이동하는 태그예요. 예를 들어서 JSP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JSP forward라고 써놓고 이동할 페이지를 써놓으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웹사이트 내에서 웹페이지 내에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forward라고 하는 페이지 이동 방식과 redirect라고 하는 페이지 이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forward라고 하는 방식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최초에 사이트 A라고 하는 페이지를 요청을 했어요. URL을 주소창에 딱 입력을 하면 이제 요청이 날아가요. 그러면 서버 측에서는 사이트 A라고 하는 경로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여기로 옵니다. 여기 JSP 파일로 오거나 JSP 파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그 JSP 파일 내에서 우리가 액션 태그로 forward라는 액션 태그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B 파일로 B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줘요. 자, 여러분들 forwar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거 보내보시면 누가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앞에 FW라고 하는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워드예요. 그 포워드가 뭐예요? 전달이죠, 전달. 그래가지고 어떤 채팅 메시지가 오거나 메일이 왔을 때 보면 거기 버튼에 전달하기 혹은 전달 이런 버튼들이 있죠. 그러면 그 메일 딱 눌러서 전달 누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메일을 제3자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forward라고 하는 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요청한 페이지는 뭐예요? A 페이지인데 이 A 페이지가 B 페이지로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어떤 페이지를 봐요? B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결론은 페이지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이동하는 방식이 이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포워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얘는 서버 내부에서 요청 경로가 A에서 B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는 A로 요청을 했는데 얘가 A가 받아서 B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주소 표시줄에 A로 요청한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B 화면을 받아놓고도 그냥 그게 A 화면인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B로 바뀌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서버 측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거 저 액정 고장 났는데 이거 수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죠. 고객센터가 그거는 이제 저희 기술팀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러면은 그 고객센터에서 바로 기술팀으로 연결을 해주죠. 그러면 기술팀 전화번호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나는 고객센터 대표 전화밖에 모르죠. 전화번호밖에 모르죠. 그러면 고객팀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그 기술팀으로 바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 이렇게 해서 다른 담당자가 전달받는 과정이 이제 포워드 방식의 전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웹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 최초로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 메시지를 날리게 돼요. 그거를 서버 측에서 이 요청 메시지 안에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HTTP 좀 설명드릴 때 거기에 어떤 헤더도 있었고 파라미터도 있고 바디 안에 실제 컨텐츠도 있었고 했었죠. 근데 이 요청 정보가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B 페이지로 요청 정보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B 페이지에서도 최초에 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었던 리퀘스트 요청 정보가 그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forward라고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때에는 뭐 주로 조회,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 게시글 읽기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페이지 이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요청 정보, 응답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고. 자, 클라이언트가 이동한 페이지를 B 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이동이 돼서 전달을 받지만 주소 표시줄, 최초에 요청한 페이지는 A 페이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자, 반대로 우리가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방식은 앞에 리라고 하는 영어가 붙이면 주로 다시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리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단어가. 뭐 리스타트, 리플레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리다이렉트는 다시 지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으로 요청을 보내요. 근데 여기 아니야. 다른 데로 다시 요청해. 다시 요청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게 리다이렉트예요. 그러면 최초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그 A 페이지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이 AJSP에서 B로 해서 다시 요청을 보내라라고 응답을 보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여기가 아니구나. B로 다시 요청해야겠구나. 해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요청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그 B 페이지를 요청을
한 거를 다시 응답을 받아서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버가 이 요청 경로 A로 요청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여기가 아니고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하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리다이렉트 방식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는 최초에 요청한 요 요청 정보, 이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여기 B 페이지를 받아 도달했을 때 얘가 살아 있을까요? 그렇죠? 이 요청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초기에 요청했었던 요청 정보들은 이후의 요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래 요청한 그 결과와 달리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리퀘스트 요청 정보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후의 요청에서는 새로운 그 요청 정보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다시 요청을 해서 페이지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우리가 뭐 할 때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요청을 보낼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시글 쓰기 화면에 가서 게시글 쓰기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뭐 컨트롤러에서 DB에다가 게시글 쓰는 거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라고 해요? 보통 게시글 목록으로 다시 가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리스트 경로를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글 목록이 뜨는 거죠. 자, 우리가 자바 FX에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UI 구성을 글쓰기 화면 있죠? 글쓰기 화면이야. 여기서 글 등록 눌렀어요. 그럼 글 등록 버튼 누르면은 어떤 이벤트로 지정을 해줬어요? 얘를 누르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글쓰기 하라고 인서트하는 요청을 처리하라고 했죠. 그럼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떤 화면이 보여지도록 했어요? 글 목록이 오는 식으로 보통 짰었죠. 그쵸? 게시글 목록을 보도록. 이 과정이 리다이렉트인 거예요. 최초에 어디로 요청해요? 글쓰기 처리하는 요청을 보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게시글 목록을 요청하라고 다시 알려주면 그 게시글 목록 화면을 요청해서 전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주로 구현할 때 글쓰기나 글 수정이나 글 삭제는 우리가 다 등록 요청, 수정 요청, 삭제 요청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 화면을 받았어요? 목록 화면을 다시 받았죠. 그런 요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킨다?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킨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할 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포워드 방식하고 리다이렉트 방식. 리다이렉트는 아예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화면 저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네. 포워드랑 리다이렉트 둘다 보이는 화면은 다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A에서 B로 둘 다. 똑같이. 네. 포워드로 수정 삭제도 보여는 못하니까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더 리다이렉트에 더 편한 성이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그 정보들이 남아 있으면 안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로그인 요청을 해요. 로그인 요청을 한 다음에 로그인이 되면 다시 메인 화면 로그인 된 상태로 메인 화면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로그인 요청을 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게 남아 있을 텐데 메인 화면으로는 넘어는 갔어. 근데 그 요청 정보는 그대로 들고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들. 혹은 내가 결제를 해야 돼. 결제 정보들로 포워드를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 결제 정보들이 포워드에 그 처음에 기존에 요청하던 요청 정보에 남아 있어. 근데 화면을 이동을 했어. 이러면 보안상으로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서버 측에 요청한 다음에 그냥 아예 다시 새로운 요청으로 화면을 받아야 될 때는 리다이렉트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게시글 번호를 넘겨서 해당 게시글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 아니면 뭐 검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포워드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은 하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은 한데 권장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수정 삭제 이런 요청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바뀌어요. 주소 표시주 자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포워드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챕터 몇 장이에요? 챕터 3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클립스로 와서 뭐라고 만들까요? forward A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쓰세요. 카피가 안 돼요? 코드도 카피가 안 되나요? 코드는 되네. forward A라고 만들게요. JSP 만들어서 forward A.jsp 하고 B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복사해도 되겠죠? 너무 다 복사가 됐나?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JSP forwar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할 페이지를 여기다 작성해준다. 그리고 forward B라고 하는 JSP 페이지도 만들겠습니다. JSP forward A, forward B 이렇게 만들고 forward B에는 그냥 뭐 B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복사가 안 됐나? 복사. 그러면 forward B 화면 이렇게 써놓게요. B 페이지에는 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네. A는 요거를 쓰면 되겠죠? 사이트 가서 복사하셔도 돼요. 네. 포워드가 안 돼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B 화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포워드 A를 열었을 때 바로 포워드 B가 열리네요. 그쵸? 그럼 주소 표시줄에는 포워드 A가 찍혀 있죠. 근데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포워드 B로.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별거 없어요. 코드 길이 자체는. 네. 자,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HTML 배웠을 땐 A 태그로 해서 이렇게 이동했었죠. 자, A 태그로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JSP 내에서 포워드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 리다이렉트로 지정하는 건 이제 JSP 요 자체에서는 우리가 뒤에 내장 객체를 배워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블릿에서 리다이렉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앞에 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A를 실행했을 때 B로 바로 열리죠? 자,
그리고 다음 액션 태그는 include라는 액션 태그예요. 우리가 앞에서 include를 해봤죠? 그 include는 뭐였어요? 그렇죠. 그 앞에 어디에서 스크립트 디렉티브 태그에서 include가 있었죠. 디렉티브에서는 이렇게 골뱅이가 붙고 include를 쓴 거고 지금은 액션 태그죠. 그렇죠? 액션 태그에 include는 앞에 JSP 이렇게 붙어 있고 콜론 되어 있어서 include가 되어 있어요. 얘네 둘에는 똑같이 외부 파일을 외부 페이지를 포함시키긴 하지만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차이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문법 작성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실습 파일 만들어 볼게요. include main, header, footer 만든 다음에 메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 헤더 부분 여기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footer 부분 이렇게 한번 포함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작성 바로 해볼게요. include main.jsp JSP 만들어서 include main.jsp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정렬을 해볼까? 정렬. 그리고 include 헤더, footer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액션 태그로서의 include를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입력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헤더랑 JSP도 만들어 보세요. 헤더랑 푸터도. 그러면 JSP 만들어서 include 헤더, include footer. 각각 만들어주고 안에다가 내용은 헤더 영역, 헤드 태그, 그리고 밑에 footer 영역, 헤더라고 잘못 썼네. footer 태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include 헤더에 가서 어디 갔나요? include 헤더 여기다가 써보죠. 헤더 영역. include footer에는
여기다가 푸터. 키 태그 푸터 영역.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clude 메인을 실행해 보면 되겠죠? include 메인을 실행했을 때 얘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헤더 영역, 컨텐츠 영역, 푸터 영역 다 포함돼서 나오나요?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디렉티브 태그에서 include 했던 거랑 액션 태그에서 include 했던 거는 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네. 에러가 나요? 일분에 한층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6,200 올라갔어. 내일은 내일요? 진짜요? 어쩐지 이게 양냄새 때문에 어쩐지 어제 밤에 전화 쓰려고 사오면 안 된다면서. 아니 7시쯤에 아니 밤에 전화 그래서 일단 내일 야 이럴 거야 내일 아침에 오면 엄청 놀래야겠다. 공부 안 하고. 냄새. 유산소 하는 경우.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비와서 그냥 비마시면서 집에 가. 별 차이 없어. 어차피 다 숙소는 별 차이 없어. 바지는 조금 젖는 정도. 나머지가 젖어 있어. 머리부터 그냥 못하고 집에 이렇게 하니까 물 나와. 그거 있잖아요. 이름 레그 익스텐션? 아, 네, 익스텐션. 네. 레그 익스텐션 그 뒤로 하면은 두개 레이. 헐. 익스텐션. 사실 사실 구워주고 하지 않았지. 근데 그 정도로 하진 않았어.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저거 2년은 그냥 무슨 일이야? 하체를 보고 잘 붙어가지고 저 그래서 중량을 안 치고 이제 그냥 유산소 치고. 솔직히 멋있잖아. 바지가 안 맞아. 바지 핏이 안 예뻐지. 저는 다섯 피 뽑는 거 와이드 팬츠 입는다는 말인데. 아 근데 그 정도로 안 키우고 거의 사이클 선수로 안 키우고 니까 진짜.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차 그래서 이제 사실 진짜 바지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근데 맛이 없어. 있는 게 배울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근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진짜 운동한다 이런 느낌이 느낌이 그 기분나 기분이 나빠요. 자체가 너무 왜냐면 같이 아 약간 상체하고 하체하고 약간 힘든 기분 다르잖아. 상체 진짜 힘들어 이거는 하체는 진짜로. 진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살짝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개. 근데 상체는 그냥 어떻게든 마지막 한 개까지 치우는데 하체는 이제만 하면 됐지. 진짜 그냥 하체 일을 하는 순간 집에 그냥 다리 두들두들 하는 거 넣어야 돼. 만약에 프로이랑 말을 하면 그거 엄청 막 프로는 진짜 프로는 매일 운동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머슬업 같은 거 볼까? 그 시키긴 하는데. 그러니까 피지컬이 근데 나 해. 너 바람 풀어. 진짜 나랑 피지컬이. 진짜 고민 중. 어저께 고민 상담 딱 돌렸는데 장난을 돌렸어요. 그랬죠. 저거 저한테 시키는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건데 왜 그만했냐. 너무 근데 이제 확실히 먹고 싶어서. 그죠. 근데 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근데 저는 좀 단단한 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저는 근데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2대 그 필드는 고립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 부분만 줬어요. 거기가 커지는데 사실 기능성 운동이라서 그 주변 근육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근육이 커진다기보다는 활용도가 돼야 빠릿빠릿 해질 것 같아. 둘다 저의 대답이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싫나? 왜냐면 진짜
아 그렇게요. 첫날에 머리 제가 근데 실은 좋아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고 언제 끝나는데요? 머리. 오늘이 하니까 내일까지 내일도 있으신데요 사실. 사실 그만하면 안 간다. 제가 많이 보고 뭘 많이 벌써 뭐야 내일 모자 쓰고 오는 거. 이미 이미 모자 뭐야 내일. 네.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건 왜 그러잖아. 저 나중에 머리가 휘어요. 빡빡 읽으네. 까만도 잘 까만. 야, 자, 여러분 다 오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보도록 할 텐데,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건 뭐고, 화면이 어디 갔나. 자,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파람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도 있어요. 아, 그거 차이부터 볼까요? 차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렉티브에서의 인클루드하고 액션 태그 인클루드 비교를 해보시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잠깐 보실게요. 교재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노트에 나와 있어요. include 액션 태그와 include 디렉티브 태그의 차이. 자,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를 꺼버렸네. 그 1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뭐예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뭐 first.jsp라고 하는 코드에서 JSP include라고 하는 태그 있죠. second.jsp를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얘는 뭐예요? 액션 태그에서의 include를 하는 거죠. 액션 태그에 include를 하게 되면 앞에 first.jsp 코드를 쭉 읽어 가다가 JSP include 액션 태그를 만나면 그때 이제 second.jsp를 포함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JSP first JSP에 있는 그 JSP 코드 있죠. 거기에 로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로직들을 쭉 읽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변수도 선언하고 메소드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second.jsp를 동작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first.jsp에 포함을 시켜서 최종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예요? include 액션 태그에서는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요청 보내고 그 다음에 first.jsp를 이제 처리하면서 어떤 코드를 만나요? include 코드를 3번 단계에서 만나죠. 이때 second.jsp로 이동을 해서 이 second.jsp를 출력 내용의 버퍼에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second.jsp 처리가 끝나면 다시 first.jsp로 제어가 이동을 해서 그 이후에 first.jsp 남아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앞에 그냥 디렉티브 태그의 차이는 뭐냐면 디렉티브 태그와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first.jsp 상단에서 변수를 선언해 놓은 걸
second.jsp 내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액션 태그, 액션 인클루드에서. 그러니까 뭐 한번 예시를 보면 가능한지 한번 보죠. 실질적으로. 자, 이클립스를 제가 실행하는 동안에 그 노트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노트에 include 액션 태그와 디렉티브 액션 태그 차이 나오죠? include 액션 태그는 요청 시 자원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는 별도의 파일로 요청 처리 흐름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모듈화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동적 페이지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한다. 네, 반대로 디렉티브 태그는 뭐예요? 컴파일할 때 자원을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얘는 현재 페이지에 다른 포함할 페이지를 삽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추가를 시켜주고, 그 두 가지 이제 데이터 전달 방법 있죠? 데이터 전달 방법을 비교해 보시면 include 액션 태그에서는 리퀘스트 기본 내장 객체나 뭐 파람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자, 그런데 include 디렉티브 태그에서는 페이지 내에 변수를 선언한 후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코드를 결국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자, 지금은 뭐예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위에다가 이 위에서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죠. 변수를 선언해서 뭐 int a10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header.jsp로 가서 이 변수가 가져와지는지, a라고 하는 변수가, 그리고 다른 include로 했을 때, 그쵸?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바로 사용되진 않죠. 메인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에러가 발생하죠? 이 A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다른 include, 그렇죠? 디렉티브 include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에서 이렇게 쓰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디렉티브 include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여기에 페이지를 똑같은 페이지 얘를 포함시켜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디렉티브 쓸 때는 어떻게 썼었나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포함하는 코드 작성한 게 어디 있죠? include 01로 만들었던 게 있나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속성으로 작성했었죠. 그렇죠? 앞에 디렉티브에서는 얘가 디렉티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행을 하면 이 10이 찍히죠. 그렇죠? 아, 디렉티브 include를 하게 되면 지금 메인에서 선언한 이 변수를 어디 가서 헤더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JSP 자체가 문법을 검사할 때 현재 요 코드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A라고 하는 변수가 없으니까 사용은 에러가 나는 걸로 검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디렉티브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겠고 메인이라는 페이지 안에 여기다가 뭐를 추가해 버려요? 헤더 JSP를 추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인에서 A를 선언해 놨잖아요. 그쵸? 그 선언된 A를 이 헤더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 흐름이 이어지는 거는 어떤 거? 디렉티브 인클루드가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액션 태그의 인클루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이 메인이 실행을 쭉 하다가 인클루드를 만나면 어디로 가요? 헤더로 가서 헤더의 실행 흐름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나머지 메인을 처리를 한다. 얘는 액션 태그의 인클루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결과적인 차이는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디렉티브로 해서 다른 페이지를 포함할 때는 그 페이지 자체가 이 코드의 내부로 코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드가 들어와서 같이 컴파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션 태그에서 인클루드는 뭐예요? 쭉 읽어가다가 어디로 제어의 흐름이 이동이 돼요? 헤더 JSP로 제어 흐름이 이동이 돼서 그 흐름으로 쭉 컴파일이 다 되고 그 최종 결과본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액션 태그에 페이지가 삽입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자바 코드가 일관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액션 태그에서 인클루드를 하면 요청 흐름이 어디로 바뀌어요? 요청 흐름이 디렉티브 태그 액션 태그는 흐름 자체가 다른 JSP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바 코드는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HTML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된 걸 가져와서 추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서 같이 코드가 포함이 돼서 번역이 되는, 컴파일이 되는 흐름에서는 이 A를 여기서 A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A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이 헤더 JSP에서의 A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불가능한 거죠.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과정을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디렉티브 인클루드는 인클루드를 할 때 그 다른 그 JSP나 다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같이 합친 다음에 그 코드를 컴파일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액션 태그는 지금 메인 JSP를 컴파일하고 가다가 그 흐름이 어디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헤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 다른 페이지를 컴파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에 있는 A하고 여기에서 있는 A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얘를 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값을 여기로 넘길 때에는, 그쵸? 데이터를 둔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재에서도 나오죠. include 액션 태그 include를 할 때에는 이제 request라고 하는 기본 내장 객체를 활용하거나 파람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디렉티브 인클루드는 그냥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해주면 그 선언된 변수가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면 그 메모리 구조가 따로 잡히니까. 근데 걔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 과정하고 유사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에 대한 거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행해보는, 데이터를 전달해보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임의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디렉티브만 다 해서 나열을 쭉 해보고, 디렉티브로 파일을 전달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티브 요거 include 태그 안에다가 요 파람 액션 태그를 쭉 넣어보세요. 그래서 메뉴 1, 2, 3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쵸? 값을 홈, 보드, 갤러리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아, 그쵸. 요거는 주석이 아까 얘를 쓴 거죠? 그쵸? 얘는 액션 태그에 include 얘를 지웠으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실게요. 자, 그래서 메인 파일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 파람 액션 태그로 뭐 메뉴 1에는 홈, 메뉴 2에는 보드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요거 푸터에도 전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실행 흐름에서도 얘 갔다가 온 다음에 푸터에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카피라고 하는 값을 이제 파람 액션 태그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include header, include footer에서 전달을 받아와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include 헤더에 가서 값을 받아올 때에는 이 JSP의 내장 객체인 request라고 하는 객체로 이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로 우리 아까 앞에서 지정한 파라미터 이름 있죠? 메뉴 1, 2, 3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헤더 영역에 이제 메뉴를 메인에서 전달을 해줘서 뭐 홈이라는 메뉴, 보드라는 메뉴, 갤러리라는 메뉴를 전달 받아와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장 객체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 액션 태그로 값을 넘기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자, 되셨나요? 푸터도 한번 보면 푸터는 이렇게 카피라는 이름을 파라미터 이 이름으로 받아올 수가 있겠어요. 네. 자, 헤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거 추가했어요. 요거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출력하는 리스트 태그. 요것만 출력했습니다. 네, 시계가 왜 멈춰 있지? 시계가 멈춰 있죠? 왜 그러지? 언제부터 멈춘 거야? 돌아가나? 아, 됐다. 잠깐 시계가 고장이 났었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래서 메인을 실행시켜 보면 이 전달받은 값 가지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메인에서 넘겨준 홈, 보드, 갤러리라고 하는 메뉴 이름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푸터에 전달해준 텍스트, 얘를 이제 전달 받아와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제 앞에서 디렉티브 인클루드랑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얘를 이제 복사해서 코드를 한번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메인 여기 있죠. 그리고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include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쭉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나요? 그래서 한번 폴더로 정리를 해보죠. 이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페이지. 잠시만요. 디렉티브랑 그리고 액션 태그랑 그 앞에 처음 본 게 스크립트였죠. 스크립트는 우리가 뭘 작성했었죠? 스크립트 쓴 게 있나? 잠깐만요. 2장에서 스크립트는 다 썼으니까 우리가 써봅시다. 폴더를 만들어서 페이지 액션 태그하고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디렉티브 하나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액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줄게요. 웹앱 밑에다가 그리고 관련된 파일들을 넣어 줄게요. 요거 두 가지 폴더 만들었습니다. 디렉티브랑 액션이랑 구분을 해주죠. 아, 우리가 4장으로 안 넘겨왔었구나. 3장에서 계속 쓰고 있었네요, 액션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챕터별로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요거 일단 구분만 해놓고 폴더 정리를 다시 할게요. include 요거 3개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일단 구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 디렉티브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3장이랑 4장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자, 요것만 이따 먼저 비교하고 폴더 정리 좀 다시 해볼게요. 자, 디렉티브 태그로 했을 때 include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액션으로 한 거랑 어떤 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메인으로 와서 디렉티브의 메인으로 와서 액션 태그로 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쵸? 근데 얘를 뭐로 쓰면 디렉티브로 include를 하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JSP include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줬죠. include 그 다음에 파일 그리고 똑같이 파일 이름은 포함시켜주면 되겠어요. 대신에 디렉티브로 할 때에는 여기서 변수들을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액션 태그 디렉티브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에러가 뜨죠. 우리가 복사해온 헤더에 메뉴 1, 2, 3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받아와서 바로 쓰면 되겠죠. 한 파일로 코드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추가해주고 디렉티브 include로 변경해봤습니다. 자, 헤더로 가서 include 헤더에 가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메뉴 1, 2, 3를 그대로 쓰면 돼요. 내가 아까 썼던 코드가 여기 사라져서 돌릴 수가 없네. 자, 바로 여기다 써줘도 되겠죠? 그리고 메인에 가서 JSP include 대신에 역시 디렉티브로 바꿔주세요. 액션 대신에. 그다음에 include 이렇게 써주고 footer로 바꾸면 되겠죠? footer.
그다음에 뭐 카피는 여기서 한번 정해줄까요? 카피. 그러면 이렇게 받아오지 않아도 부터에서는 바로 카피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드 자체가 다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한 파일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렉티브에서 인클루드가 된다라는. 자, 뭐 그렇게 부터까지 이렇게 정정해주고 실행해 보면 디렉티브에서의 인클루드는 이게 다 합쳐진 게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어의 흐름이 변경되면서 처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액션 태그에 인클루드를 쓰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한 파일에 다 포함이 되는 처리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렉티브에 인클루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봤었던 그 교재 페이지 있죠? 우리가 어디였었나요? 디렉티브와 비교 113페이지에서 둘이 비교할 때 include 액션 태그는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쓸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렉티브 태그의 include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나 어떤 저작권 같은 이런 문장, 그렇죠? 쓸 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헤더, 포터 이런 거는 디렉티브 인클루드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내부에 세부적으로 뭔가 좀 더 작은 레이아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이드바에 목록을 쭉 불러와야 된다거나, 메뉴 목록을, 서브 메뉴들을 불러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그 내부에 조금 더 잘게 나눠져 있는 UI들 있죠. 그런 거를 가져올 때는 액션 태그로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보고 이거 폴더를 좀 정리를 하죠. 우리가 어디까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네. 3장인가요? 포워드. 포워드도 이제 오늘 지정한 거고, 인클루드도 지정한 거고. 얘를 좀 옮기도록 할게요. 자, 챕터 4를 만들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옮겨줍시다. 챕터, 프로젝트 단위로 챕터를 나눌게요. 챕터 4장이 이제 액션 태그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챕터 4 만들어주고, 이걸 3장에다가 계속 쓰고 있었어. 옮겨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디렉티브 이렇게 썼던 거는 남겨두면 되겠고, 인코딩도 페이지 디렉티브였죠. 그쵸? 인코딩 여기다가 넣어서 구분을 좀 해주고, 카피도 그쵸? 앞에 여기 있었던 거고, 포워드랑 인클루드랑 태그 라이브러리 빼고, 포워드랑 인클루드까지 요게 이제 액션이죠 지금. 그쵸? 요거를 다 가져와 주세요. 얘를 4장의 웹앱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액션은 이제 여기 없죠. 폴더는 뭐 구분을 해도 좋겠고, 굳이 구분을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3장 4장이 나눠졌으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한 내용이고, 요게 4장이에요. 액션 태그.
forward랑 에러가 안 나는 include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include 01이요? 아, 인코딩이요? 인코딩이 요거죠. 페이지에 요거 우리가 작성을 안 했을 거예요. 작성 안 했었던 거죠. 네. 인코딩은 요거 페이지 인코딩에 대한 거예요. 그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한글 출력에 관한 거. 그렇죠? 요거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자료 페이지 있죠? 우피 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제는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보면 되겠고, 네, 폴더 없앴어요. 없애셔도 되고 남겨놓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액션 파라미터 태그를 지금은 include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include 안에 액션 파람 태그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에 와서 JSP 만들어서 파람 파람 main.jsp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이동할 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예요? forward 액션 태그였죠. forward 액션 태그로 사람 detail.jsp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드 넘버. 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넘겨보죠. 아이디랑 에이지 두 가지 값을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넘겨봅시다.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파람 디테일 JSP도 만들어주세요. 파람 디테일.jsp.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내장 객체로 받아오면 되겠어. 아이디 링크는 또 변환을 해야 되긴 할 텐데 한번 해보죠. 얘가 스트링으로 반환이 되니까 변환을 해줍시다.
그러면 페이지가 그냥 바로 이동이 되면서 아이디랑 나이를 전달받아와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어.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파란 메인을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얘를 실행시키면 바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서 나오나요? 서버가 왜 바로 선택이 안 되지? 실행해 봅시다. 딱 실행하면 바로 파람 디테일이 열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워드로 해서 파람 디테일.jsp로 페이지를 포워딩을 해주는 거죠. 전달해주면서 값을 뭘 넘기는 거예요? id라는 매개 변수, age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줘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전달을 받는 거죠. request get parameter라고 하는 메소드로 id가 속성명이 id인 파라미터를 가져옵니다. 내가 반환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로 해서 인트로 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정수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뭐예요? 표현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액션 태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어떤 거 있어요? 자바 빈즈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봤고, 자바 빈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해서 누가 이제 작업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JSP라고 하는 애가 처리하고 있죠. 근데 이제 JSP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HTML 이 양식을 통해서 화면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뭐예요? 로직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직에 대한 처리 코드도 가지고 있고 화면에 표현을 해주는 코드도 가지고 있어요. 로직도 있지만 뭐예요? UI에 대한 코드도 가지고 있죠. 로직은 어떤 언어로? 자바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UI는 뭐예요? HTML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로직이 여기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JSP 페이지에서 로직이 막 300줄 이렇게 길어져. 그럼 저 밑에 HTML 코드 조금 있고 이렇게 끝나겠죠. 얘네가 너무 섞여 있으면 유지보수 하기도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JSP 내에서 자바 코드, 로직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분리해내자? 자바 클래스 파일로 분리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능이나 업무 로직에 대한 부분을만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 자바 클래스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바 빈즈라고 부른대요. 이해되셨나요? 분리를 시키냐? 방금 설명했잖아요. JSP가 5,000줄이야. 한 파일이. 거기에 로직만 3,000줄이고 HTML이 2,000줄이야. 그러면 그걸 보면 앞에 자바 쭉 보고 밑에 내려와야 겨우 HTML 읽겠죠. 그걸 이제 해보면 알아요. 그 5,000줄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분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의 목적은 유지보수성, 재사용성, 그 다음에 협업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분리하는 목적. 제가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 로직은 백엔드 개발자가 하겠죠. HTML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겠죠. 그쵸? 얘가 아직 코드를 다 안 만져서 JSP를 프론트가 건드리지 못해. 왜냐면 얘도 JSP main.jsp를 쓰고 얘도 main.jsp를 써. 그러면 나중에 취합할 때 뭐가 최신인지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 그럼 백엔드는 뭐만 건드려요? 자바 빈즈만 해. 프론트는 뭐만 해요? JSP만 해. 그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JSP로 합쳐져 있어. 그럼 백엔드가 아직 일 다 안 했어. 그럼 프론트는 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아직 퇴근 못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야근하면 얘도 야근해야 되고 얘가 야근하면 얘도 야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거 내 거 분리를 시키자. 그러면 나는 나대로 하고 너 아직 다 안 했어? 그럼 난 내일 와서 할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뭘 한다? 분리를 시키겠다. 그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자바 빈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림으로 잠깐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요. JSP 쪽으로. 그럼 JSP에서는 이제 화면 UI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데이터 처리나 비즈니스 로직들은 이 자바 빈즈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 빈즈라고 하는 에 대한 요건이 뭐냐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접근 지정자로 선언한 멤버 변수 그리고 게터 세터를 가지고 있어야 자바 빈즈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 안에 어떤 기능의 로직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바 파일로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자바 클래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JSP 파일을 만들어서 usebin .01.jsp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바 폴더에다가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calculator 여기까지 만들어 줄게요. 여기 헷갈리니까 여기서 펴야겠다. 여기서 간단한 뭐 메소드 하나만 정의해 둘게요. public int 뭐 할까요? 뭐 sum만 하나 만들죠. 우선 합계만 딱 더해주세요. 자, 되셨나요? 요거 하나 써주고 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JSP에 가서 얘를 등록을 시켜주면 됩니다. use bin 01에 가서 여기 안에다가 JSP use bin 뭐 아이디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뭐 calculator 줄여서 calc라고 써주고 클래스 속성에 calculator 클래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calculator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calculator 클래스에서 정해 놓은 객체를 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언문에다가 메소드 정의해서 그 메소드를 이 JSP에서 포함시켜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뭘로 옮겨내자? 자바 빈즈로 옮겨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실행해보고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갈게요. 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그런 거. 솔직히 그래서 네, 그거잖아. 이거는 이거 되게 액션 돼요? 아 이거 더 그다음 액션 되겠네. 이게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액션 컨셉으로 헤더 JS 파일을 추가해줄까? 걔가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간단하다니까. 그러면 근데 액션 태그니까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수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얘는 변수를 여기에서 선언해도 여기에서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얘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쓰면은 아, 이해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안 해주면은 또 다른 헤더 파일에서 메인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쓰면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변수를 뭐 줘야 뭐 동점이든 말든 그래서 중점에서 어제 말씀해주셨던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아예 이 페이지 자체를 하고 보니까 여기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이거의 이름을 내주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인트 A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 10이면 아 A 50이라고요?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를 거기다 공식보다 너무 뒤에 이어폰을 텍스트 기본 매장 텍스트 네네. 리퀘스트 캡처를 하면은 메뉴 1에 있는 이거를 아이 값이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거네요. 아, 아. 그러면 그럼 이게 그러면은 그거라고요? 여기에서 선언한 변수들을 묻히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객체를 써준다. 써주는 건가? 얘는 아 이해는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얘가 또 혹시
이거를 이거 혹시 얘는 여기다 외국자 애들은 네, 많이 읽고 있는데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 완전 어지러운 거. 뭘 얘는 따로 먹으면서 그냥 이 팔에 있는 거 몇 문제? 일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그냥 칼큘레이터를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패키지 없이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에러가 나죠. 이 자바 빈즈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빈즈라는 패키지 아래에 아까 사용했었던 칼큘레이터 있죠? 얘를 넣어 주겠습니다. 잠깐만, 에러가 나는 것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렇게 칼큘레이터를 다시 가져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JSP 내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빈즈의 칼큘레이터. 패키지가 반드시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패키지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나요? 자, 거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자바 빈을 다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즈에 가서 이번에 펄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자바 배울 때 펄슨 스튜던트 이렇게 해봤었잖아요. 빈즈 패키지에 펄슨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얘를 선언해 줄 때에는 자바 빈즈의 요건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주고, 그러면 아마 여기에 serialize id를 추가하라고 나올 거예요. serial 버전 uid. 노란색 밑줄 나오나요? 여기에 add default serial 버전 id 이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되죠. 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라고 했어요. 뭐랄까 네임하고 에이지를 해보죠. 네임 에이지 그리고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생성자가 뭐였지? 그리고 getter setter 만들어 주세요. 또 자바 빈즈가 가져야 될 조건이 있었나요? 자바 빈즈의 조건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를 가져가서 person을 가져가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나요? JSP로 가서 use bin 02를 만들겠습니다. JSP 만들어서 use bin 02.jsp 웹 앱에 만들고 있어요. 웹 앱에. 자, 그러면 여기 JSP에서 JSP use bin person 1 이렇게 해볼까요? 클래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빈즈의 person P1 그대로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퍼스트 클래스 네네. 게터 세터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사실 기본 값을 안 넣어놨죠. 이름이랑 에이지를 안 넣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지금은 둘 다 0으로 나오나요? 스트링으로 안 썼나 우리가? 네, 이제 펄슨에 우리가 둘 다 인트로 썼네. 얘는 스트링을 써줘야겠죠? 게터 세트로 바꿔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맞춰주세요. 이름이니까 스트링 스트링 뭐 기본 생성됐을 때 값을 홍길동
김조은 1살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인식이 안 되나요, 그러면? 지금 아직 에러 나는 게 있나? 기본 값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int bin person get name. 자, 여기까지 작성해보고 JSP 보면 값이 이상한가요? 실행이 안 되네. 나와요? 그래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use bin to 재실행해 보면 에러가 걸리네요. P1. 여러분들도 에러가 나세요? 잘 나와요?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펄슨의 스트링으로 다 변환을 했습니다. 변환된 게 인식이 안 된 건지 프로젝트를 클린을 한번 해주고 (11행에서) getName을 가져왔을 때 뭐 에러가 난다,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한번 보면 빈즈 펄슨 getName 얘를 못 가져온다 이렇게 뜨는데, 그죠? 클래스가 바뀐 게 바로 적용이 안 되나? 한번 보죠. 이거 생성자를 우리가 적용하고 나서 에러가 났잖아요. 여기다가 값을 바로 넣어 볼게요. 1살. 문제 되는 게 없는데? 자, 출력이 안 돼야 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기본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걸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 스트링, getName, 스트링, this.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서버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getName 메소드 호출하는 거에서 에러가 있다고 나오네.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인가, 아니면 실행이 잘 되나요? 잘 돼요? 얘가 계속 인트로 인식이 되네요. 노서치 메소드 에러. 자, 얘를 뭔가 수정사항을 반영을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어서 안 바뀐 것 같아요. JSP는 그대로 두고 클래스만 바꿨잖아요. 그럼 이전에 먼저 컴파일된 그 클래스가 인트로 되어 있었던 클래스가 그대로 실행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안 하고 계속
get name을 int로 가져오니까 이제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나 다른 수정사항을 만들어서 다시 실행시켜주면 컴파일이 새롭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자바 빈으로 만들면 이렇게 use bin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객체 만약에 person2를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뭐 set name 해서 홍길동 p2에 set age 20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P1, P2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아,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뭔가 인자를 넣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즈빈을 할 때 그렇게 쓰진 않아요. 기본 생성자만 호출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JSP 유즈빈 얘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P1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그렇죠? P1으로 person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 그리고 P2라는 이름의 P2 이름으로 person 객체 그다음에 P1, P2로 person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다른 인스턴스죠? 다른 인스턴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set property, get property에 대한 코드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JSP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JSP 만들어서 여기다가 웹 앱에 get 하지 말고 그냥 bin property라고 할게요. property. 유즈 빈으로 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변수를 가져오는 get property 태그하고 set property 태그로 그냥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식에서 get 메소드, set 메소드 호출해서 쓰지 않아도 JSP 태그만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액션 태그로.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JSP 유즈빈 에서 person 가져온 다음에 person이 어디 있었죠? person 이렇게 해놓고 JSP get property id랑 id가 없어. 우리가 name age였죠? name을 person으로부터 가져옵시다. age도 person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름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묶어서 찍어 볼게요. 왜 아이디라 그러지? 이름하고 나이 얘를 프로퍼티 태그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한 줄에다 같이 써줘도 되겠고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표현식이나 아니면 스크립틀릿 안에서 get 메소드, set 메소드 이렇게 안 써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얘도 한번 바로 실행해 보면 이름, 나이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면 요 set property,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person을 가지고 다른 애로 변경을 해볼게요. set property를 써서 property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person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그다음에 person의 나이를 20살로 바꿔서 한번 똑같이 가져와 보세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getter, setter 메소드를 태그 형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작성하는 건 우리가 가져올 변수명 있죠? getter, setter 메소드로 정의가 된 객체의 변수명이 되고 네임 속성에다가 작성하는 건 위에 use bin 해서 생성해준 객체의 ID 있죠? 그렇죠? 자바 빈즈의 ID 얘를 지정하는 거예요. person을 그렇죠? 얘의 변수 name age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get property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또 set property도 마찬가지죠. 역시 property의 변수명 name의 자바 빈즈 ID 그다음에 value 속성에다가 지정할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 우리가 빈즈 패키지에 person이라고 클래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변수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변수명 자체가 뭐가 이제 되어 있어야 돼요? getter setter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getter setter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변수명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get 프로퍼티로 가져와 주면 반환되는 타입이,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 태그에다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걔는 얘가 문자인가 숫자인가 타입이 없는 값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자바 코드 스크립트릿 안에서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getter setter에다가 반환 타입으로 지정해 놓은 int 아니면 스트링으로 가져오겠죠? 이렇게 쓰면, 이 태그를 안 쓰면, 얘를 쓰면 얘는 반환하는 타입이 int니까 int로 가져와지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쓰면 뭐예요? 스트링으로 반환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 태그에다가 바로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오면 얘는 스트링이냐 인트냐의 의미는 요거 자체는 없겠죠. 바로 HTML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접적인 URL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를 여기서 태그 형식을 스크립트를 안에서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텍스트 형태, 저 문자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아닌가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4장 액션 태그에 대한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교재 129페이지에 get property 그리고 set property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 교재는 여러분들 각 장마다 그 쇼핑몰 상품에 대한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지막 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의 6절 6번째 섹션 보면, 6번째 섹션 보시면 뭐 상품 목록 표시하기 해서 웹 쇼핑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품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상품 목록하고 뭐 아이폰 그다음에 LG PC그램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를 위한 코드를 쭉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고, 얘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웹 앱 밑에 폴더 만들어서 샵이라고 해놓을게요. 쇼핑몰 샵 안에서 각각의 코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133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상품 목록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죠. 프로덕트 자바 빈즈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도 역시 패키지를 우리가 자바 경로 있죠. 여기에 자바 소스 있는데 여기 가서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패키지를 샵으로 만들어 주죠. 빈 대신에 샵이라고 만들어 주고, 그럼 이 아래쪽에서는 바로 렌더링이 안 되고 여기 위에 떠요. 그쵸? 위에 소스 메인 자바 여기 샵 패키지가 뜹니다. 여기다가 먼저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뭐 교재에서는 DTO 패키지를 별도로 또 만들고 있죠. 그래서 DTO 패키지도 먼저 만들어 줍시다. 똑같이 해줍시다. 샵.dto 샵 밑에 DTO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서 프로덕트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 프로덕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자바 빈즈가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다음에 프로덕트 자바 빈즈. 자바 빈즈는 시리얼라이저블 상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리얼 버전 아이디 요거 하나 추가해주고요.
교재 보니까 얘가 갖는 정보들이 뭐 상품 아이디, 뭐 상품명, 가격, 뭐가 있어요? 제조사, 분류, 재고수, 상태, 컨디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씩 선언해 봅시다. 설명도 있나요? 가격하고 상품 설명도 있네. 유닛 프라이스가 이제 가격이 되겠고, 상품 설명, 디스크립션. 그리고 재고랑 컨디션. 자, 여기까지 변수들을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게터 세터 기본 생성자 만들어주면 되겠죠? 상품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덕트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그건 우리가 정한 이름이에요, 사실. 아까 그 실습하기 위해서 빈즈라는 걸 쓴 거고, 네. 여기서는 샵이라고 쓴 거예요. 샵의 DTO, 그렇죠? 샵의 DTO에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작성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게터 세터, 컨스트럭터 이런 건 많이 해봤었죠? 네. 자, 그리고 교재에서 보니까 주로 자주 사용되는 상품 아이디, 상품명, 그다음에 가격은 별도의 생성자를 하나 또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프로덕트 기본 생성자 밑에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유닛 프라이스 요거 세 개만 체크해서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성자는 두 개, 밑에는 게터 세터 정의해 주면 되겠죠? 네.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 3개 있는 생성자, 밑엔 게터 세터. Alt Shift S. 숏 아니면 소스 메뉴. 소스 메뉴가 왜 안 들어가지지? 안 뜨네. Alt Shift S. 여기에서 getters and setters 있죠? 네. 이거 우리 자바에서 계속 해봤던 거예요. 조금 까먹어졌나요? 자, getter setter까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프로덕트 자바 빈즈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 보니까 데이터에 접근하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임의로 만들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근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샵 DTO 밑에 샵 DAO 데이터 접근 객체를 여기다 만들어 봅시다. 샵.dto 샵.dao 네? 패키지를 여기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바 여기에 패키지를 랑 클래스랑 만들고 있죠. 사실은 여기 소스 밑에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경로예요. 소스 밑에 메인 밑에 자바랑 웹앱이 있죠. 여기 자바 폴더에는 뭐예요? 자바 코드들을 작성을 하고 웹앱에는 JSP를 작성을 해요. 네,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네. 아, 새로 고치면 생겨요. 이클립스가 바로 렌더링을 못 해줘요. 그럼 나오죠. 이게 폴더 구조로. 근데 바로 생성되는 건 여기 패키지로 떠요. 이 위에 저 보이죠? 자바 밑에 빈즈 여기 DAO, DTO 이렇게. 그러니까 표시를 여기서 한번 더 보여주는 거고 기본 자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항상 패키지랑 클래스 구조는 이렇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게 여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자바에 대한 게 여기 한번 더 보여지고 밑에 소스에서도 또 보여져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경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DAO에다가 MySQL로 한번 접속을 해볼 건데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JDBC 커넥션 미리 만들어둔 거 있죠? 그 클래스 파일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나요? 그거를 한번 코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있었나요, 여러분? 자바 우리 실습 폴더에 가보세요. 개인 폴더에 가서 자바에 가서 기세 여기 있나? 여기에 자바 프로젝트 했던 거에 소스에 들어가면 JDBC 맨 마지막에 했나? 맨 마지막이 아니라 며칠 날 했지? 14일께 마지막이었나요? 14일날 보드 여기 있죠. 그러면 DAO에 JDBC 커넥션 있죠. 여기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네, 14일차에 있어요. 얘를 복사해서 DAO 여기다 넣어주세요. JDBC 커넥션. 요거 기존에 사용하던 값이 있으면 127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로컬호스트로. 그리고 패키지 경로가 다르죠? 패키지 샵에 DAO 패키지를 바꿔주세요. 복사해서 가져온 거. JDBC 커넥션. 네. 여러분들 다른 걸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접속하는 거 한번 실습해봤었는데 이렇게 로컬 호스트 아니면 127로 여러분 걸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교재랑 같은 파일명으로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만들어 줄게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DAO에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만들어 주세요. 얘가 우리가 보드 DAO 만들었었죠. 그거랑 같은 클래스 역할이 됩니다. 데이터 접근 객체 DAO. 교재에서는 레퍼지토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레퍼지토리한테 JDBC
커넥션을 상속을 해주면 연결 자체는 얘가 해주겠죠? 그리고 뭐 목록을 요청하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프로덕트 리스트가 왜 에러가 나지? 뭔가 뭐 지금 잘못 쓰고 있나? 아, 어레이 리스트가 에러네요. 프로덕트 리스트는 뭘 잘못 썼나요? remove embed modifier. 아, 이렇게 씁시다. 얘는 여기서 프라이빗을 쓸 일이 없죠. 메소드 내부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여기서 프라이빗이 왜 말이 안 돼요? 외부에서 그대로 capture. 네? 여기서 왜 프라이빗을 못 써요? 그쵸? 얘는 퍼블릭인데 얘는 프라이빗을 쓸 수가 없는. 되셨나요? 네. 어쨌든 자,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JDBC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MySQL JDBC 드라이버가 필요했었죠. 그거 여러분들 추가로 라이브러리 폴더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소스에 웹 앱에 웹 인프 밑에 여기도 샵이 생겼네.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그 우리 개인 폴더 여러분들 가시면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보관해놨던 MySQL 커넥터 J, MySQL 커넥터 J를 복사해서 라이브러리에 포함시켜 볼게요. 되셨나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목록 가져와서 쭉 써주면 되겠죠? 그때 코드들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기억나세요? 보드 DAO에서. 그거 잠깐 돌아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썼었죠. 보드 리스트 컬렉션 하나 생성해주고 SQL, 그 다음에 쿼리 실행 객체 만들어주고 얘를 실행시키고 반복문으로 쭉 가져왔었죠. 요 코드를 통해서 뭐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컬렉션 만들어져 있고 SQL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죠. 그래야겠죠. 프로덕트 그리고 트라이 캐치 만들어서 얘는 SQL exception
프로덕트 셋 프로덕트 아이디 셋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가 스트링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프로덕트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 어떤 것들이 있나? 상품명, 셋 네임. 우리는 변수명을 뭐라고 써놨죠? 바로 네임이라고 써놨나요? 네임이라고 합시다. 프로덕트 셋 유닛 프라이스. 오, 맞네요. 자, 한번 얼른 써보죠. 스크립트, 디스크립션. manufacturer. 유닛 인 스탁은 롱이었죠. 유닛 인 스탁.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객체 세팅해주고 리스트에 추가해주고. 그래서 반복문 쭉 만든 다음에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디에서? 필요한 곳에서 호출해서 목록 받아온 다음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또 10분 쉬었다가 그 프로덕트 테이블도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주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나요? 그러네요. 디스크립션이 둘 다 똑같이 오타냈네. 디스크립션. 고맙습니다. 그러면 게터 세트 다 고쳐야 되는데. 네? 킬까요? 네, 켜둘게요. 네, 또 있나요? 지금 쓰시고 있다가 여기. 그러면 게터 세터를 지정해야겠죠? 디스크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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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set description을 여기다 맞춰주고. 코트에다 하자고요. 어떤 거 같아 보여요? 진짜 한점 잘것 같아요.
아, 썰. 뭐야? 어. 여신. 확인됐어요. 네. 빈츠 혹시 조건을 만족을 안 해도 참가해. 다시 뭐라고요? 네. 그래도 유즈 빈으로 갖고 올 수 있냐고요? 그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한데 그 자바 빈즈를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get property, set property 이렇게 쓸 그런 태그들을 추가적으로 쓰려면 getter, setter 이런 건 다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뭐는 돼요? 그냥 유즈 빈 자체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관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표준 형식인 거죠. 자,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그거는 알려드릴 건데 객체를 직렬화하기 위해서 고유하게 어떤 구분해주는 변수 값이에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교찬 인천? 인천 접수하셨나요? 자, 돌아오세요. 자,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워크벤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클립스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확장 설치 한번 해볼게요. 헬프에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디비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툴을 한번 이클립스하고 연동을 시켜볼게요. 여기 바로 밑에 뜨는데 디비버 있죠? 이렇게 생긴 애 있나요? 얘가 안 뜨면 검색을 하시면 돼요. 디비버. 그러면 뭐 오피스 디버그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작 설치할 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디비버 여기 뒤에 커뮤니티라고 있는 애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워크벤치로 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었죠. 그 워크벤치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MySQL도 접근할 수 있고 오라클도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confirm 하고 쭉 설치해 보세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이클립스에서 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select all 하고 trust selected 해서 저 다운로드 경로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거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좀 받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되고 있나요? 아, 여기도 못 왔어요? 네. 왜 그러지? 혹시 하나 좀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왜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또 이런 거 나오면 select all 하고 trust selected. 그냥 리스타트 나우 하시면 돼요. 네. 종이야. 이거 설치. 커뮤니티. 아닌데? 커뮤니티. 얘는 오피스죠. 오피스. 그냥 워크벤치에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클립스에서 띄워놓고 사용하기 편해서 재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클립스 리스타트 되고 있고 검색 안 해도 제일 처음에 나와요. 첫 번째 페이지. 네. 자, 일단 다운로드 설치 한번 진행해 보시고 다 되면 아마 여기 디비버가 뜰 텐데 오픈 퍼스펙티브에 가면 여기 디비버가 떠요. 비버라는 애가 있죠. 아직 설치가 다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화면처럼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 설치가 다 안 돼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보시나요? 실내화 자, 그러면 뭐 다운로드 설치 기다리는 동안에 워크벤치로 그냥 연결하셔도 되고, MySQL 자체가 지금 완전 삭제를 했다가 다시 네, 그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MySQL 설치요? 클래스룸에도 가이드가 있고,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MySQL 설치는. 삭제요? 삭제, 아예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삭제도 한번 올려놓긴 했을 텐데. MySQL 인스톨러라고 있거든요. 얘를 실행해서 리무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네, MySQL 인스톨러에서 다시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 여기에 들어가시면 막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죠. 여기 우리는 MySQL을 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배운 오라클도 옆에 있네요. 그러면 이 툴 하나 가지고 MySQL도 접속할 수 있고 오라클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MySQL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없고 우리가 조은이라고 해서 계정 만들어 놨죠. 유저네임에 아이디, 비밀번호 123456. 네, 그리고 오픈 퍼스펙티브에 들어가서 거기서 DB버 선택해 주세요. 안 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테스트 커넥션 누르면 뭐 또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다운로드 드라이버 파일 해서 얘도 다운로드 시켜주고 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뭐 public key retrieval is not allowed 라고 해서 에러가 나죠. 요거는 속성이 하나 더 필요한데 드라이버 프로퍼티 탭에 가서 아까 allow public key retrieval 요거 있죠. 얘를 true로 바꿔주면 돼요. true. 요거 이제 MySQL 서버 있죠? 서버에 접속하는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속성이 그거 아닌데 됐어요? 프로 해주고 테스트 커넥션 하면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직 다 안 오셔서 이거까지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좀 볼게요. 같이 인스턴트까지 됐나요? 네,
또 아직 안 되시는 분 삭제했다 다시 하고 계시고 삭제한 거 받아. 하고 계세요? 아, 또 설치를 또 나오셔야 돼요. 좋은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타입을 뭘로 주면 될까? 해보자. 자, 좀 천천히 가고 있을게요. 개별적으로 또 봐드릴 거니까 이거 꼭 안 쓰셔도 돼요. 워크벤치에다가 해도 돼요. 접속이 되신 분들은 여기 접속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좋은 데이터베이스 열면 테이블스 있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테이블 해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프로덕트. 여기다가 컬럼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컬럼, 알트 인서트 눌러도 되고, 그러면 컬럼명을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해놨던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파일들이 다 없어졌네.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서 썼던 거 있죠. 여기에 작성한 프로덕트 아이디 파란색 글씨로 쓴 거, 언더스코어, 스네이크 케이스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 컬럼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세요. 데이터 타입은 이따가 하나씩 하나씩 또 지정해 보죠. 알트 인서트, 알트 인서트. 프로덕트. 얘는 유닛 프라이스랑 유닛 인 스탁만 인트로 하면 되겠죠. 데이터 타입을 유닛 프라이스는 인트, 유닛 인 스탁은 여기도 뭐 롱이 있긴 한데 인트로 똑같이 가져오면 되겠어요.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이라서 좀 길기 때문에 이 장문의 내용은 텍스트로 지정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일단. 네. 얘는 확대가 안 되나? 좀 확대 좀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도 교재에서는 번호를 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스트링인가? 뭔가 P1234 뭐 이런 식으로 상품 그 일련 번호 있죠? 그런 고유한 값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뭔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할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 난널은 필요하겠죠? 난널을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그다음에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유닛 인스탁 넣어서 얘는 디폴트를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요 정도만. 그다음에 키를 지정할 수 없나? 키는 아마 constraint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reate new constraint. primary 키를 product pk product id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건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사실 이걸 쓸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지대로 이게 안 되면 워크벤치에서 그냥 그냥 이게 눌러서 하면 그렇지. 일단은 지금 안 되시면 워크벤치 열어서 접속해 주세요. MySQL은 워크벤치로도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얘 실행해서 똑같이 프로덕트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 DDL은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요거대로 여러분들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그가 일어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프로덕트 아이디에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onstraint 제약 조건에 와서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create new constraint 나오죠. 거기서 product pk primary key product id 체크하면 얘를 기본 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추가해주고 우측 하단에 세이브가 있죠. 세이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persist 저장 하면 이제 옆에 내비게이터가 왜 사라졌나? 전체 화면에 놔서 그런가? 여기 프로덕트가 이제 생겼죠. 테이블이. 여기서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못 오신 분은 create 테이블 채팅창 요거 DDL 넣어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뭐예요? 워크벤치에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매뉴팩처럴이 주도이 테이블이에요. 영어를 읽으세요. 보셨나요? 없어요? 피니시. 그러면 채팅창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늦게 다운로드가 되신 분들은 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보시면 새 SQL 편집기라고 있어요. 아니면 워크벤치에서는 파일 만들기 하면 되죠. 새 SQL 편집기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가 그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준 크리에이트 문 있죠? 그거 가져온 다음에 얘를 실행하시면 되겠죠? SQL 문 실행. 테이블이 만들어지나요? 들어가서 보면 되죠. 여기서 이거 네? 여기서 어떤 서서가 안 보여. 펄지스한테 펄지스가 눌러줘야 이제 저장돼. 확인을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워크벤치에 그 벤치에 일단 조은에 접속하셨나요? 네. 그다음에 새 파일 하나 유서 저는 네? 저 문장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DBL 메뉴가 있잖아요. 왼쪽에. 이건 말고 밑에 SQL 메뉴가 있어요. 그거 테이블 이미 만드셨잖아요. SQL 편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거에 DBL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건데. 그게 이거다. 여기서 SQL 실행시킬 수가 있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거 크리에이트 모드로 쓸 수 있지만 프로덕트 상품 생성 상품 테이블 생성 그리고 얘를 조회한다 그러면 select all from product 이거 단축키가 뭐가 있나? 컨트롤 엔터네.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죠? No database selected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이 조은을 선택해서 set as default 하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이 돼요. 아니면 이 앞에다가 조은을 붙여주면 돼요. 조은.product 조회하면 밑에 이렇게 뜨죠. 데이터가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SQL 디벨로퍼 썼던 거 있죠? 그게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MySQL 접속을 한 거죠. 자, 상품 테이블 만들었고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은 이거 채팅창에 보내드렸으니까 얘를 실행시키면 되죠. 요 SQL 창 띄우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SQL에 새 SQL 편집기 SQL 창 띄워서 create 테이블문 쓰고 그 다음에 얘 실행시켜주면 돼요. 컨트롤 엔터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SQL 문 실행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테이블 만들어 놓고, 테이블 아직 못 만드신 분, 다 만들었어요? 못 만드신 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장해놓고 스크립트.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코드로 돌아오면, 이제 여기 프로덕트로 이제 요청 보내겠죠. 그래서 받아온 거를 리스트를 반환하겠죠. 그쵸? 그거를 이제 JSP 화면 만들어서 화면에서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웹앱 밑에 샵 폴더에다가 여기서 이제 화면에 대한 JSP를 만들어 줄게요. products.jsp 샵에다가 JSP 만들어서 products.jsp 교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줄 아니까 한번 해봅시다. JSP까지 만들어졌나요? 네. 어레이 리스트도 임포트 해주고 프로덕트도 임포트 해주고 네? 아, 그 오픈 퍼스펙티브 넘어오셔야 되죠. 자바 2로 오세요. 잠깐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 ASC 파일이 실행이 안 돼요? 네. 좀 JSP를 안 쓸 거야. 이렇게. 떠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리스타트 한번 해봅시다.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왜 JSP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네. 아, 에클립스 진짜 너무 메시지를 봅시다. 뭐라고 얘는 쓰나요? 안 뜨네. 나머지 다른 행정도 다 알려줘야지. 아 근데 저는 워크벤치 내가
괜히 했네. 디비버. JSP가 아예 안 열린다.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 하나 테스트 해볼게. 그냥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일단 하나, 테스트 이미 있죠. 샘플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도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되겠죠? 저는 되겠고. JSP 만들어서 인덱스 뭐 만들어 보면 얘는 돼요? 프로젝트는 만들어져요? 지금 저는 두개 있죠. 이게 켜져 있는데 두 번째 켜지는 거죠. 실으로 가면 켜져 있는 그렇다 안 되면 이게도 출구를 같이 해봅시다. 일단 요거 해결책을 좀 보고 이런 에러들이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 파일이 뭔가 꼬이는 현상인가 보다. 최신 버전은 떠요? 그러면 워크벤치 아까 같이 들어가 보겠지. 현수님은요? 나도 두 버전 쓸 것 같은데. 인터넷에 우리 두 개 깔았잖아요. 최신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워크벤치 지정해서 열면 되죠. 삼성 거 되면 뭐 버전에 버그가 있다. ASD 컨티뉴. 한쪽은 빼고 다 에러. 거기에는 디비버가 있다. 약간 어떻게 먹어? 디비버가 있다. 또 있었어. 여기도 디비버를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우선은 그거 무시하시고 최신 버전으로 실행시켜 보세요. JSP가 나오죠. 그래도 아예 해결이 안 되시는 분. 간단하게만 코드를 좀 입력하고 있을게요. 최신 버전으로 이클립스 실행해서 워크벤치 열어서 들어와 보세요. 저도 그 최신 버전 아닌데 문제가 최신 버전이구나. 그랬군요. 좋습니다. 그 작년 거에서 버그가 해결이 뭐가 안 됐나 봐요. 자, 그리고 이건 테스트였고.
샵의 products.jsp였죠? 여기서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우리가 뭐라고 만들었어요? 프로덕트 교재에서 DAO를 걸고 있나? 우린 DAO를 바로 쓰고 있어서 봅시다. 자바 빈을 여기서는 먼저 등록해줬네요. 자, 얘도 교재랑 동일하게 여기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아래에 JSP use 빈 그래서 프로덕트 DAO 아이디라고 주고 클래스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얘를 등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얘를 프로덕트 DAO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쓸 수가 있죠. 연결이 안 되나요? 얘가 끝이 아니라 얘를 new를 할 필요가 없지. 생성이 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리스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타임 미스매치? 우리가 리스트로 받았나? 그리고 리스트도 임포트 해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선언해주고 이제 태그에 넣어주면 되겠죠? 뭘로 쓰고 있나? 반복문 쭉 돌려서 여기까지 쭉 출력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천천히 작성해서 다른 분들도 올 수 있게 한번 해보죠.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get property. 저장했는데 바로 처리가 안 되네. 네, 우선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리고 임의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봐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작성해보고 상품 목록을 넣어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돼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를 어디로 지정하는지 네. 좀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맵 기생해야 되는 지금 10월이 되면 지금 지금 처음에 웹에서 했어요? 웹이 아니라 JSP 따로 폴더 안 하는 거 있어요? 아 맞아. JSP가 열리는 거에 없어요. 그럼 JSP로 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클립스가 좀 저거 할 때랑 TR에서 TR인 거에 대로 바로 쓸 때. CR에서 TR? 왜 디스플레이? 아 그거 오타 고쳤어요. 아. 아까 쉬는 시간에 고치고 제가 띄워놨었거든요. 오타 수정해서. 자 이게 다 되신 분들은 워크벤치나 DB버에 가서 데이터를 추가해 보면 되는데, 자 내가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DB버에 잠시 넘어와서 새 편집기에 데이터를 뭐라고 추가해 주면 좋을지. 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SQL 생성이 있거든요. 그럼 인서트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다 쓰지 말고 복사해서 프로덕트 아이디 뭐 P1001 이름 뭐 할까요? 그럼 갤럭시 Z 플립 5 유닛 프라이스 얼마예요 이거? 300인가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300. 매니팩처러 삼성. 카테고리 스마트폰. 유닛 재고 100개. 컨디션 새 제품. 세 개만 제가 만들어서 코드를 드릴 테니까 그거 추가해 놓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따가 데이터 추가해 보고 또 안 되는 것들 또 점검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식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몇이 최신이에요? 14요?
아이패드는 뭔지 모르겠다. 자, 그럼 밥 먹고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